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50대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제 평생을 딸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에게는 딸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남편과는 현재 이혼을 한 상태예요. 자꾸만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너무하다면서 말을 해오길래 내가 정말 너무한 건가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성인이 되어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늦둥이 외동딸이었던 저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남편이 좋았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20대 초반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바로 임신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세상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지금은 보잘것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평생 당신이랑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우리도 좋은 날이 오겠지.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세상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아. 당신이랑 결혼을 한 건 내 평생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른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아이 잘 키워줘. 알았지? 당신 덕분에 내가 마음이 놓인다. 주변 보면 결혼하고 나서 후회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당신 만나서 후회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뱃속의 아이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 거기다가 남편까지 열심히 일해주니 나는 정말 행복하네. 가정을 꾸려서 산다는 게 다 이런 걸까 싶어. 우리 엄마 아빠도 늦게 결혼하셔서 나를 늦게 낳으셨잖아. 그래서 더 내가 소중하셨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콩달콩 살 수 있을까? 그럼 여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당신 평생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태교만 잘하고 있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임신하면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도 많다고 하더라. 내가 그거 다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제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항상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에게 고생문이 열리게 된 것은 딸이 태어나고 돌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고 문을 열어보니 남편 이름을 말하면서 갑자기 돈을 달라고 했어요. 영문을 몰라서 가만히 서 있으니 출근을 했다던 남편이 허둥지둥 들어와 그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둘이서 나가 저녁 늦게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까 찾아온 사람은 뭐야? 갑자기 빌린 돈을 달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 당신 친구야? 나는 한 번도 못 봤던 친구 같은데 무슨 돈을 빌렸어? 갑자기 왜 돈을 빌렸어? 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당신 이름을 말하길래 나는 무슨 친구인가 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하길래 너무 황당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게 여보. 사실은 나 직장 그만뒀어. 내가 그만둔 건 아니고 잘렸는데 어쨌든 당신이랑 딸은 먹여 살려야 하잖아. 그래서 일용직 일을 매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이야. 그래서 아마 당신은 누군지 몰랐을 거야.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내가 잘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왜? 왜 일 그만뒀다는 얘기 안 했어? 그래도 그런 얘기는 바로바로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은 일용직을 다니고 있는 거야? 매일 그럼 출근한 게 아니고 일용직일 가려고 그 새벽에 나갔던 거였어? 아니, 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온 사람은 빌린 돈을 달라고 하던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들어보니까 금액도 꽤 되고 직장 그만두고 월급 채우려고 돈 빌렸던 거야?
사실 당신한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돈 빨리 벌 수 있다면서 도박장을 소개해줬어. 처음에는 한 번 할 때마다 돈도 많이 따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거기 빠져있더라고.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하게 되었는데 결국 갚지 못했어. 이래서 갚는다고 했는데 당장 달라고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있었거든. 솔직히 집까지 찾아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 미안해. 뭐? 도박이라고? 당신 지금까지 도박을 했던 거야? 그럼 그 빚 때문에 우리 집까지 찾아온 사람이었어? 아니, 어쩌자고 그거래. 얼마나 빌렸길래 저렇게 집까지 찾아온 건데? 여보,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다시는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내 말 못 믿겠으면 바로 우리 본가에 가서 내가 약속할게. 내 입으로 엄마 아버지한테도 다 얘기할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주라. 내가 처음에는 그냥 생활비 벌려고 간 거였거든. 가니까 처음에는 잘 됐는데 이게 끝까지 가지는 않더라고.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고, 절대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못 믿을까봐 바로 다음날 시댁에 가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다 얘기를 했죠. 시댁 역시 남편의 일로 뒤집어졌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빚을 갚아줄 테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아직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저는 평생 동안 이때를 그냥 넘어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남편은 이날 이후로 성실하게 다시 취업을 해서 일을 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을 취업해도 오래 다니지는 못했어요. 한 번 다니면 길어봤자 1년 다니고 그만두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기라도 하면 바로 생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 저 역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일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수연이도 말도 하고 대화도 잘 되니까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내가 이제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신은 아직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니 당분간은 당신이 수연이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번에 아는 언니가 사무직 구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보려고. 내가 일 시작하면 아이를 못 돌보니 당분간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아니, 내가 아무리 일을 쉬어도 1년 이상 쉬어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벌어다 준 돈은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썼던 거야? 아니,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말이 나와? 솔직히 내가 꾸준히 한 직장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할 정도로 돈을 벌었던 것도 아니고 1년도 쉬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고작 몇 달 버틸 돈조차도 없다는 게 말이 돼? 당신 참 말을 쉽게 한다. 당신이 아무리 벌어다 주면 뭐해? 다시 1년 동안 일도 안 하는데 1년 이상 쉬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 그렇게 연달아서 쉬었던 적은 없었지. 한 달 일하고 3개월 쉬고 2달 일하고 6개월 쉬고 그러면 1년의 절반은 일도 안 한다는 건데 이건 이상하지 않은가 보지? 더 이상은 나도 안 되겠어.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생활이 되지. 그러니까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당분간 수연이 좀 당신이 봐. 저는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남편은 더욱더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 시작했죠.
자기가 아이를 보겠다면서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은 단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죠. 너무나 체력이 없어 힘들 때면 남편에게 집안일 좀 조금이라도 해두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집에서 아이 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청소를 하던지 설거지를 하던지, 아니면 빨래를 하던지, 셋 중 하나는 해주면 안 될까? 내가 퇴근을 하고 들어가면 산처럼 쌓여있는 집안일들이 있으니 일이 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수연이 자거나 혼자서 놀 때 조금이라도 해주면 내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내가 집안일을 어떻게 해? 거기다가 수연이도 혼자서 놀다가도 나를 찾는데 어떻게 집안일을 하냐고. 그리고 나는 집안일 서툴고 손도 빠르지 않아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당신이 퇴근하고 와서 하면 금방 다 하잖아. 그럼 누가 효율적이야? 누가 봐도 당신이 효율적이지. 나는 그냥 수연이나 보면서 있을 테니까 당신이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 하는 게 좋겠어. 아니, 내가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 혼자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당신이 뭐 하나라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도와줘. 아니, 하나라도 해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침에 얘기하고 갈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해줘. 아, 몇 번을 말을 해. 나는 집안일을 못한다니까. 이런 거 못한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왜 나한테 집안일을 하라고 해?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좋아서 돈 벌러 나가는 거잖아. 내가 돈 꼭 벌어야 한다고 당신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좋아서 나가놓고서는 집안일 안 되어 있다면서 하라고 하면 나는 뭐 기분 좋게 할 수 있겠냐? 뭐?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일을 하는 게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거라고? 당신 진짜 말 아무거나 한다. 당신이 밖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벌어온 것이 있다면 내가 어린애 놔두고 밖으로 나가겠어? 왜 지금 상황이 나로 인해 만들어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미안한 마음조차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웃긴다 정말. 야, 내가 혼자 돈 벌 때는 이런 소리 하나도 안 해놓고서는 너 혼자 돈 버니까 안쓰러워? 정말 웃기네. 그래, 그 잘난 돈 내가 나가서 벌어서 올 테니까 두고 봐. 어떻게든 네가 버는 돈만큼 내가 벌어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돈 벌어서 오면 집안일이나 하라고 뭐라 그러지 말고. 남편에게 집안일을 해달라고 말을 하면 자기는 이런 것은 절대 못한다면서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면 몇 날 며칠을 들어오지 않았죠. 며칠 후에 집으로 올 때는 남편은 손 가득 두둑히 현금을 들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동안 어디서 일을 해왔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돈놀이로 인한 돈임을 느끼게 되었죠. 더 이상 남편에게 같이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뭘 잘못했냐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사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 저는 직장을 핑계로 아이와 함께 직장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되었고 남편은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별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종종 남편과 한 번씩 만나기는 했지만 사이가 전보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죠. 그러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이제는 합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얘기를 해왔습니다. 당신
이제는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때? 솔직히 떨어져서 지낸 지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 당신도 나도 여기에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부잖아. 수연이한테도 더 이상은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 당신도 일을 하고 있고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남은 생이라도 부부로서 잘 지내고 싶어. 당신 갑자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아이가 이제 성인 되어서 힘든 일 없겠다 생각하는 거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은 당신대로 편하게 살아도 상관없어. 우리도 이렇게 둘이서 지내는 게 편하니까. 갑자기 새 식구가 모여서 산다고 생각을 하니 왜 그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당신 말대로라면 가장 편안하게 있어야 할 곳이 집인데 우리가 그렇게 부대끼고 살 정도는 아니지 않아? 알아. 당신이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딸에게도 상처가 되었을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노력을 한다면 딸 상처도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다른 것보다 우리 딸과 우리 두 사람만 생각을 하고 결정해줘. 남편은 그렇게 학가를 얘기한 뒤부터 집에 종종 와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바빠서 퇴근이 늦을 때면 졸업을 앞둔 딸과 함께 영화도 보면서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전까지는 아빠 없이도 잘 지냈다고 생각을 했지만 딸아이가 아빠와 어색하지만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남편이 정신을 차린 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은 얼마 못 가 깨지고 말았죠. 남편의 이 행동들은 모두 계략이었습니다. 딸은 공부도 어릴 적부터 잘해서 명문대에 합격을 했는데요.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었던 통장을 깨고 등록금 납부를 하기로 했죠.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은 미안하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수연이 대학 등록금을 다 모으고 있었어? 아휴, 사실 한두 푼도 아니라 이번에 등록할 때 좀 도와줘야 하는데 고민하고 있었거든. 사실 지금은 내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했는데 정말 당신 대단하다. 그럼 지금까지 모으고 있었던 거야? 수연이 가는 대학 등록금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 당신 정말 대단해. 그리고 미안해. 당신 혼자 이 부담을 지게 해서. 괜찮아. 우리 딸 좋은 대학 가니까 내가 정말 기분 좋게 다 낼 수 있어서 다행이지. 딸 공부도 정말 잘하는데 대학까지 등록할 돈이 없어서 못 간다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마련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잘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거든. 그리고 당신도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아빠 노릇 뒤늦게라도 해주면 나야 고맙지. 요즘 수연이가 정말 행복해하는 것 같아. 그런가? 수연이 결혼할 때는 내가 꼭 도와줄게. 알았지? 당신 혼자서 수연이 이렇게 장하게 키우느라 고생 정말 많이 했겠어. 아이 등록금은 내가 잘 가지고 가서 낼 테니까 당신도 그냥 편하게 쉬어. 그 다음날 남편은 미리 뽑아둔 등록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야반도주를 했던 것이죠.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주변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에 연락을 해보아도 등록이 되었다는 답변이 들리지 않아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더 남편의 배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딸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상처를 묻고 살고 있었어요. 살면서 아빠, 남편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10년의 세월을 다시 겪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딸아이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고
함께 하고 싶다는 남자친구와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결혼을 하겠다며 말을 하고 난 후에 데리고 온 예비사이도 정말 반듯한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똑똑한 사이였고 지역 내 검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예비사이의 집안 역시 검사 집안이었고 부잣집으로 소문이 난 곳이었어요.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제가 걱정을 했던 것은 저희 집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혹시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수연이 만날 때 가정사도 많이 들어보았나? 우리 집에 수연이 아빠가 없네. 10년 전에 실종된 상태로 아직까지 연락이 되고 있지 않아. 홀어머니라 사돈댁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 미리 다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자네, 수연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건가? 네, 어머님. 수연 씨랑 연애하기 전부터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실종되셨고, 어머님께서 어릴 적부터 자신을 키워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어머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부 둘이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머님께서는 홀로 키우셨잖아요. 아니야. 수연이가 그만큼 영특하게 잘 커졌지. 사돈댁에서 아신다니 다행이구나.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결혼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잘 이해를 해주셨다고 하니 감사하네.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도 수연 씨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부모님께 충분히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건 상관없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연이 저랑 결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비사이의 집안이 워낙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집 사정을 알고 반대를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딸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 모든 것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는 사돈댁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서도 사돈댁에서는 아무것도 해올 필요 없이 잘 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죠. 저는 그런 좋은 집안으로 딸이 시집을 가는 것 같아 뭉클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 당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리 와서 결혼식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던 제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 10년 전 야반 도주를 하고 나서 잠적한 남편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남편의 자취를 모른다던 시댁 식구들은 남편과 연락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딸 결혼 소식까지 듣게 되어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당신 어떻게 여길 왔어?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10년 만에 나타나서 뻔뻔하게 딸 결혼식을 와? 당신 제정신이야? 내 딸 결혼식에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꺼져. 좋은 말 할 때 가라고. 안 그러면 바로 경찰 불러서 당신이 내 딸 등록금 훔쳐서 달아난 거 다 말할 테니까 조용히 꺼지라고. 참나. 당신 참 독해졌네. 아니 내 딸 결혼식인데 아빠가 참석을 해야지 어딜 간다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 수연이 팔짱 끼고 여기 한번 걸어보는 건가? 결혼 소식 들었어. 여기 사돈들 잘 산다며? 어쩐지 결혼식을 이런 곳으로 잡았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역시나 사돈집이 잘 사는 집이구먼. 나 없이 꼬질꼬질하게 사는 것 같더니만
딸내미 시집 하나는 잘 가네. 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딸 결혼식을 입에 올려? 지금 당장 안 나가? 수연이 눈에 띄지 말고 당장 나가. 당신은 여기에 있을 자격도 없으니까. 당신이 나가고 나서 우리들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기나 해? 그리고 어떻게 결혼식 한다는 건 알았어? 참나. 그동안 뻔뻔하게 우리 소식 들으면서 다녔던 거야? 뭐 이렇고 저렇고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당장 나가. 내가 왜 나가야 하지? 여기 사돈들은 아빠 있다는 거 모르나? 내가 가서 인사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딸 잘 봐달라고 해야지. 아니지. 돈 많은 집안이니 사이 잘 봐줄 테니 뭐라도 좀 달라고 해야 하나? 아,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릴 줄이야 몰랐는데. 우리 딸 부자 남편 물어오다니. 역시 나한텐 복덩이긴 하구나. 남편의 말에 경악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던 그 순간 저를 보고 예비사이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색이 되어서 놀란 얼굴을 하고 있는 저를 보다가 혼주석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저 모르시나요? 저번에 한번 저희한테 조사받으러 오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때 오신 분 맞으신 것 같은데. 얼굴이 똑같으신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죠? 그때 사고 났다면서 몇 달 동안 꼼짝없이 입원해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전화 주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다시 전화를 하니까 연결이 안 돼서 한참 찾고 있었는데. 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기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거기에 문신한 것도 똑같고 상처 있는 것도 똑같은데요. 여긴 어떻게 오셨죠? 결혼식에 오신 건가요? 예비사이의 말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갑자기 혼주복으로 입어왔던 양복 상의를 찢듯이 벗어버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비사이는 남편을 뒤따라서 갔지만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도망을 가버렸죠. 잠깐의 이슈라 생각을 했던 일이 지나고 결혼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혹시라도 식장에 남편이 남아있나 싶어 둘러봤지만 어딜 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아이 네애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비사이가 한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 신혼여행은 재미있었니? 안 그래도 신혼여행 다녀오고 이것저것 인사 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나는 그냥 통화로 얘기해도 될 것을. 어쨌든 결혼해서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으니까 서로 배려하고 아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김서방, 그 결혼식 날에 내 옆에 있었던 남자를 알고 있었던 거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머님, 혹시 그분이 수연 씨 아버지 되시나요? 안 그래도 저희도 조사하면서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찾아보니 수연 씨 아버지가 맞았네요. 이번에 조사하고 있던 사기 사건 피의자셨어요. 조사가 필요해서 몇 번 조사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몇 달 동안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면서 조사에 응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다시 연락을 드려도 받지도 않으시고 병원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찾고 있었는데 딱 거기 나타나셨더라고요. 아이고, 김서방한테 부끄러운 일이었네. 내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래, 수연이 아빠가 뭐가 사기 사건을 벌인 거야? 아니,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정말? 정말 면목 없네. 수연이 아빠는
정말 말 그대로 태어났을 때 호적상 아빠일 뿐이지 정말 연관이 전혀 없어. 네, 알아요, 어머니.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수연 씨에게는 가족은 어머님 한 분이잖아요. 그동안 고생하면서 수연 씨 키워주신 건 어머님이시니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수연 씨 아버지가 이쪽으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땐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사위의 말에도 집까지 찾아올까 생각을 했었지만 사위의 예상대로 남편은 물어물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딸의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는 있냐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아니, 당신은 사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안 알아보고 결혼을 허락했어? 그때 결혼식에서 봤지? 내 얼굴만 보고서 딱 누군지 알았던 거. 어떻게 그런 소름 끼치는 사람이랑 짝을 지어줘?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렇지. 에휴. 그리고 나 사기 안 했어. 그거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연루된 거고 그런 짓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그 자식이 나를 의심하고 모욕했는데 당신 그래도 사이라고 할 거야? 참나. 그게 딸내미 등록금까지 모두 들고 튄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핏줄 돈도 가지고 야반도 좋아하는데 남의 돈은 얼마나 쉽겠어. 그냥 뭐 양심의 가책도 없이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겠네. 사기를 했건 안 했건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범죄를 저질렀거나 의심받는 게 있으면 조용히 가서 조사나 받지.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 알았어. 당신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 내가 계속 수연이 앞에 나타나는 건 싫을 거 아니야. 내가 딸아이 앞에 나타나는 게 싫으면 나한테 2천만 원만 보내줘. 이번에 이 사건만 잘 해결되면 됐는데. 그 자식이 날 자꾸 사기 혐의로 몰아가고 있어서 그래. 일단 합의를 하고 사건 해결해야 하니까 2천만 원만 보내주면 내가 앞으로 다시는 수연이 앞에, 아니 인생에 상관 안 할게. 뭐? 너는 결국 돈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난 거지? 너 같은 버러지는 애초에 싹을 잘랐어야 했어. 그때 내가 싹싹 비는 너를 봐줬던 것이 천추의 한이다. 해결? 내가 왜 네 사건을 해결해주니? 잘못을 했으면 거기 가서 싹싹 빌어야지.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그때처럼 싹싹 빌면 혹시 몰라? 그 사람들도 다 용서해줄지? 뭐? 이게 정말 말이라고 탄 줄 알아? 너는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이러는 건데? 아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손찌검을 하려던 그때 사위는 경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찾아온 순간 저는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바로 잡혀가게 되었죠. 나중에 남편의 상황을 알아보니 남편은 잠적 이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생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저희를 기만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서로 연락을 해왔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실종 신고해 놓고서는 그대로 서류 정리도 못하고 살았는데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 남편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붙잡힌 남편은 사기 행각이 점점 드러나게 되면서 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 역시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해지하고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죠. 어느 날 울린 전화로 남편을 만나러 갔더니 남편은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연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직까지 정신도 못 차리고 사실 당신이랑 딸 곁을 떠나면서 성공하면 꼭 돌아와야지 모든 걸 갚아주겠노라 다짐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공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지 못했어. 이번에도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야.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합의금만 주면 처벌은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부탁할게. 합의금? 내가 왜 당신 합의금을 해결해줘야 하는데? 내 위자료도 받지 못할 판국인데. 그리고 당신 염치가 없어서 못 돌아왔다고 했지?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한테는 잘도 연락했더라. 나는 당신이 살아는 있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그동안 참 먹고 자고 하면서 편하게 잘 지냈나 보다. 나랑 딸은 지금도 그때 사건 입에 올리지도 못해. 그때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그건 정말 내가 미안해. 그냥 한순간에 돈을 보니까 눈이 돌아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금방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사업만 잘 되면 금방 잘 갚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야. 내가 고의적으로 돈을 쓴 게 아니라고. 어쨌든 이번만 합의 잘해주기만 하면 내가 평생 당신 공주처럼 떠받들면서 살게. 이건 정말 약속해. 와, 내가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듣는지 모르겠네. 당신 결혼할 때도 그랬지? 결혼하고 나랑 아이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거기다가 처음 돈놀이 하는 거 걸렸을 때도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해? 다시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며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 그래 놓고서는 당신은 하나 변한 게 없었는데 내가 당신을 뭘 믿어야 하지? 그리고 내가 공주가 되려면 당신은 왕자여야 되잖아. 근데 당신은 길거리 거지만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공주가 돼? 난 당신 내 옆에도 두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 처음 돈놀이 하다 걸린 날처럼 남편을 울며불며 매달리며 부탁했지만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는커녕 양육비도 주지 않았던 남편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들을 밝힌 후 이혼을 청구하였죠. 거기다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역시 남편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남편이 집안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 분할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그만큼 컸던 것인지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결혼 생활도 남편과의 서류도 모두 정리가 된 후에야 저는 비로소 저를 옥죄고 있었던 족쇄에서 풀려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죠. 딸도 결혼을 하면서 독립을 하고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간혹 들려오는 소리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너무하다면서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정말 제가 너무한 건지 아니면 저쪽 사람들이 뻔뻔한 건지 모르겠네요. 내 인생의 암흑기 같았던 시기를 이제는 다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있겠죠. 저희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밝은 빛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한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여성이에요. 남모르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내 인생 정말 잘 개척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작은 과수원을 하고 있는 부모님을 시부모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안에서 뼈를 묻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던 때였어요. 하지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나요? 가뜩이나 힘든 시댁살이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난 뒤부터
저에겐 매서운 힘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금융사 대표라지? 어쩜 우리 집이랑 걸맞은 며느리를 딱 맞이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 있지?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네 결혼을 너무 막 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애 없을 때 빨리 갈라서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네가 아까워 죽겠어. 시골 변두리에 가수원이나 하는 집 딸내미랑 결혼시킬 줄 누가 알았냐고. 형님 되시는 분이 어떻길래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절 이렇게 반가워해 주셔서 기뻐요. 걔 알아볼 것도 없다. 너랑 완전 차원이 다른 애야. 어딜 너한테 갖다 대니? 아마 너랑 나이도 똑같을걸? 어머, 그래요? 그래도 형님 되실 분인데 제가 예의는 깍듯이 차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집안이 잘 굴러가죠. 어쩜 너는 보고 배운 게 많아서 그런지 참말도 기쁨 있게 한다. 이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시켜야 하는 건데.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네도 선 좀 보고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라니까. 그네 말에 휘둘려서 덥석. 아유, 속상해. 아버님, 너무 노여워 마세요. 그래도 제가 있잖아요. 형님 되시는 분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제가 더 잘할게요. 우리 며느리 최고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아. 내가 이런 며느리들을 보고 싶었던 건데,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제가 없는 틈을 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온 동서에게 시부모님은 제 욕을 한 바가지 했어요. 그야말로 초장에 절 무시한 건덕지를 줘버린 거예요. 회사 일정 때문에 뒤늦게 동서를 만나러 간 저는 동서를 보고 놀라고 말았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만나고 싶지 않아 한 사람이었고 저에게 아픈 각오를 짊어지게 한 동서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어머, 너 맞지? 그 김학영, 웬일이니?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 너 시집 잘 갔나 보다. 변호사 사모님 된 거야? 아, 오랜만이다. 도련님이 만난다고 하는 사람이 너였다니 놀랍다. 어떻게 또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네? 아니, 둘이 아는 사이냐? 너랑 급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 그네를 알게 된 거야? 아, 나이는 똑같은 나이겠구나. 제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대학교 가자마자 연락이 끊겨서 가뜩이나 너무 궁금했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 근데 너 진짜 시집 한번 잘 왔다. 네가 어떻게 변호사 사모님이 돼? 너 하는 일은 뭐야? 아, 내가 너무 말이 많았나? 나 토목학 전공해서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해. 그러게 이래저래 사느라 바빠서 연락을 못했지 뭐야. 이렇게 만났잖아. 그러게. 역시 만나게 될 사람은 언젠가 만난다더니 그 말이 딱인가 봐. 어떻게 내가 너를 만날 수가. 너무 좋다. 우리 꽤 친했잖아. 뭐 내 입장에선 도움이 되지 않는 너였지만 그래도 친구랍시고 내가 너 엄청 챙겼던 거 알지? 어머, 그랬어? 역시 인성 말해 무엇하니? 저 무뚝뚝한 게 학창시절에 얼마나 널 답답하게 했을 거야. 안 봐도 훤하다. 어머님도 하경이 성격 다 간파하셨구나. 하경이가 좀 무뚝뚝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무언가가 있긴 하죠. 내가 너한테 뭘 고마워해야 하는데? 너 참 말 웃기게 한다.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은혜라도 입은 줄 알겠어. 너 정말 기억 안 나는 거니?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다른 애들이 다 너랑 놀기 싫다고 할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절 보자마자 반가워하는 동서와 다르게 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로 지냈던 동서였어요.
그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지가 한 기업회사의 오너가 사람의 운전기사 일을 하였는데 그것을 동서가 알고 나서부터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던 동서는 저희 집 배경을 보고 절 철저히 배척했거든요. 대놓고 저를 따돌리진 않았지만 늘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친구들 앞에서 조롱하였죠. 그로 인해 제 친구들 모두 저를 서서히 멀리 했었답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저를 생각해주는 척 위선을 떠는 친구였어요. 바보가 아니었기에 동서의 행동이 늘 섭섭하고 미웠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던지라 그때 그 마음이 상처가 되어 아직까지 마음 깊숙이 남아있었고 그로 인해 제가 가족 말고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성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나 보네. 어쨌든 반갑다. 넌 반가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 연기 잘하니까 이번에도 잘해봐. 역시 아직도 뾰족하구나. 너 가난하고 그런 게 꼭 남 탓 같지? 에휴, 우리 부모님이 너 같은 친구들 보면 안타까워하고 더 챙겨주라고 했어. 아버지, 아직도 운전기사 하셔? 하긴, 로또 맞지 않는 이상 쉽게 가난을 벗어나기란 힘들지. 그래서 시집도 이런 집에 골라서 온 거야? 너라면 충분히 이렇게 머리 쓰고 결혼할 법한데. 내 말이 맞지? 아니, 틀렸어. 남편이랑은 우연히 알게 됐고 그냥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야. 애초에 배경 따위 생각지도 않았거든. 그래, 너 옛날부터 늘 그랬지. 너만 옳은 척, 고고한 척. 근데 남은 게 뭐야?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이잖아. 애들한테 얘기해줘야 되겠다. 너 땡 잡았다고. 이제 한 식구로 자주 볼 건데 우리 편하게 지내도록 하자. 얘 생각 많이 하면서. 그래, 이게 너지? 결국엔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친구들한테 내 얘기 안주거리 삼아 웃고 떠들면서 날 또 까내리는 거잖아. 참, 그 피해망상 여전하니까 웃기다. 우리 이제 곧 30대 될 건데 아직까지 피해망상에서 못 벗어난 거야? 으이구. 동서는 그렇게 저를 비꼬았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절 더욱더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딱 아들이 둘뿐인데 전 과수원 집 딸, 그리고 동서는 잘나가는 금융대표집의 막내딸이었거든요. 가뜩이나 제 집안 배경을 못마땅해 했던 시어머니였기에 역시나 이때다 싶어 저를 물고 늘어지며 뭐라고 하였어요. 너네 아빠 운전기사 하셨다는 게 사실이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건 다 사기 결혼이야. 가뜩이나 가수원 집딸한테 장가보낸 내 아들이 아까워 죽겠는데 어떻게 운전기사 집안일 수가 있어? 명백한 사기라고. 저희 부모님 뭔 죄를 졌나요? 저 열심히 키워주시고 열심히 입에 풀칠하며 사셨던 건데 그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그럼 끼리끼리 분수에 맞는 사람한테 시집 갈 것이지.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이냐고? 네가 급이 맞길 해? 안 맞을 건 뭐죠?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전문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회사에서 좋은 직함 달고 일하는걸요? 급이 아니잖아. 조선시대로 따지면 우리 양반 집안인데 너넨 평민인 거 아니야? 하필이면 장남을 저딴 데 장가를 보냈으니. 말 조심해 주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답니다.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본인 기호성이니 제가 뭐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아등바등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 모욕하진 말아주세요. 정말 화나거든요. 네 동서가 너 학교 다닐 때도 한가닥 했다고 하던데
아주 나한테 말하는 꼬락서니 보니 왜 그런 말 했는지 알겠다. 어머님은 제 말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뭐라고 변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동서랑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세요. 전 그렇게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싸붙이게 되었고, 그날로 가난한데 싸가지까지 없는 며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동서는 이 모든 원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꼬락서니를 보였답니다. 학창시절에도 늘 본인이 모든 일을 만들고 착한 천사표 행세를 했던 동서였기에 이번에도 시부모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동서였어요. 어머, 너 학창시절에 그 버릇 못 고쳤구나? 어머님한테 듣기론 네가 많이 대들었다며. 너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대들더니 아직도 그러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역시 이래서 집안을 봐야 하는 건데 뭘 배웠겠어요. 마음 푸세요. 내가 뭘 대들어. 다 네가 거짓말해서 선생님들이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니까 아니라고 의견을 잡아준 거지. 말 똑바로 해. 우리 집이 가난한 집 딸이니까 선생님들까지 매수돼서 다 네 편만 들고 학창시절 생각하면 너한테 당한 기억밖에 없어. 어머, 저거 보셨죠? 학교 다닐 때도 저렇게 우악스러웠어요. 아휴, 우리 어머님 가뜩이나 마음도 여리신데 저 꼴 보느라 힘드셨겠네요. 제가 앞으로 어머님한테 딸이 되드릴 테니 힘든 일 있으면 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수다로 풀어요. 어머, 어쩜 넌 큰애랑 클래스가 자체가 다르구나. 얘, 들었니? 이래서 부유하면 상냥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다.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가난한 게 뭐가 그렇게 죄라고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어차피 다 사실이 아닌 얘기 저만 아니면 된 거니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석현 씨 부모님이니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고 학창시절의 일들이 떠올라 억울하였어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왜 난 가난하게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부모님이 원망되더라고요. 사실 좋은 학벌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였던지라 딱히 남편에게 꿀릴 게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이런 생각도 잠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한테 정말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본인들은 안 입고 안 먹으면서 금지옥엽 외동딸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러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너무 미안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늘 내가 최고인 줄 아셔서 너한테 미안하다. 다음부터 우리 집 가지 않아도 돼. 괜히 갈 때마다 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괜히 그렇네. 내가 동생한테도 재수씨 얘기 좀 할게. 아니야, 그러지 마. 그냥 내가 겪어내야 할 문제지. 그리고 난 당당한데 내가 왜 숨어? 그럴 이유 없다고 생각해. 내가 우는 건 그냥 우리 부모님은 너무 열심히 사셨는데 괜히 내가 부모님 기대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거야. 당신 부모님도 언젠간 덜 그러시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러려니 해. 내가 진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별 낯이 없다. 나중엔 부모님도 너한테 미안해야 할 날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남편은 본인 부모님과 최대한 덜 마주치게 해준다고 했지만 전 그것조차도 제가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도 안 한 동서를 며느리인 양 아끼고 보듬은 시어머니는 웬일로 저를 백화점에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제 곧 우리 둘째 결혼할 건데 쇼핑 좀 해야지. 아, 넌 이것 좀 들어라.
오늘 김 비서가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했어. 우리 둘째 예물도 해줘야 하고 하니까 네가 좀 들고 다녀. 그 정도는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잖니? 왜? 이것도 못하겠어? 지금 그것 때문에 저 부르신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이 웬일로 절 부르셨나 했더니 역시는 역시네요. 비꼬지 말고 이따 네 동서 올 거니까 표정 그따위로 하지 말고 잘 맞이해. 그래도 친구랍시고 걔가 너 잘 챙기던데. 마음에 들지 않은 쇼핑이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부탁이라고 생각하며 동서와 시어머니를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동서는 일부러 저에게 보란 듯이 커피를 쏟으며 비웃으며 저를 조롱하듯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쏟아버렸네. 아, 근데 그 옷 얼마 안 하지? 여기 오늘 내가 산 브라우스 줄게. 이걸로 퉁치자. 이거 비싼 거야. 뭐?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쩜 말을 해도 진짜 얄밉게 한다. 당장 사과부터 해. 그게 기본 예의지. 그게 그거지. 브라우스 준대잖아. 네가 어디 감히 이런 가격을 입을 수나 있어? 우리 석현이 월급 뜯어서 살 생각 말고 네 동서가 준다고 할 때 받아 이거 싸. 그래도 동서가 너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애가 꼬여서 같이 다니질 못하겠네. 어머님은 진짜로 저게 절 생각해서 하는 말 같아요? 아, 진짜 그렇다면 어머님 눈은 왜 뜨고 다니시는 거죠? 저 가볼게요. 도저히 기분 나빠서 이 자리에 못 있겠네요. 그리고 너 내가 전부터 참았는데 나 네 형님이야. 말은 똑바로 해. 네 친구 아니라고. 어이구, 호랑이 없는 데서 왕노릇하냐? 지가 또 형님이라고 저런다. 얘 둘째야,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내가 생각해서 한 말인데 정말 저 역시도 어이가 없네요. 형님은 호의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나요? 역시 이래서 수준이 안 맞는다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저한테 자격지심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네요, 형님. 됐나요? 전 동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에게 똑같이 커피를 부어버렸고 그리고 지갑에서 현금다발을 던지고 한마디 했어요. 그 말 끝에 동서는 분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시어머니 또한 저보고 사이코라며 그 자리에서 막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실수. 이 돈으로 충분히 네가 입은 옷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말했지? 나 벌만큼 번다고. 사 입어. 이것도 내 사과. 어머머, 저 사이코 같은 게. 둘째야, 괜찮니? 아니 뭐 저런 정신병자가 다 있어. 너 당장 사과 안 해? 예, 괜찮니? 전 분해하는 동서를 뒤로한 채 백화점을 빠져나왔고 정말 통쾌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날 동서를 만난 뒤 처음으로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댁과 만남을 일절하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동서 결혼식은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그래도 시동생을 생각해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로비에서 저와 제 남편을 보자마자 눈을 흘기셨지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 엄청 심하게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더군요. 이제 아주 행차 안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용케 왔니? 너 결혼식 끝나고 나 좀 봐. 내가 네 버릇을 고쳐줄 테니. 엄마도 좀 그만하세요. 우린 얼른 재수씨 대기실 가서 사진도 찍고 다른 친척분들 맞을 준비할 테니 그리 아세요. 그렇게 저에게 눈치를 주는 시어머니를 뒤로한 채 금융대표 막내딸인 동서 결혼식 날에 사진 찍으려 대기실 문을 열자
그 전에 커피 세례를 맞은 게 분했는지 제 뺨을 날린 동서였고 그 뒤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신부 아버님이 보게 되었어요. 저 분녀 냄새나는 년 당장 쫓아버려. 어디서 가수원집 없이 사는 딸이 여길 어디라고 기어와? 너 나한테 사과해. 재수씨,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수씨야말로 당장 사과하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 난리를 피워요? 동서 아버지가 내 얼굴을 보던 순간 낯빛이 창백해지며 동서에게 호통을 치셨고 아무도 몰랐던 내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남편은 물론 그리고 또 동서까지 어리벙벙한 얼굴이 되고 말았어요. 저 역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너 어디서 아가씨한테 손찌검이야? 당장 머리 조아리지 못해? 아가씨, 제가 몰라 뵀습니다. 우리 아이 손이 동서가 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하긴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실 만도 하죠. 아가씨는 고귀한 분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죠? 아가씨라니? 그리고 전 아저씨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 딸이 한 무례는 꼭 용서해 주세요. 아가씨의 아버님이 하시면 저희 회사 당장 나가리 되는 겁니다. 동서의 아버지가 한 얘기는 놀라웠어요. 알고 보니 전 엄청 큰 중견기업 대표의 혼외자식이었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키워지다가 그 집의 무시무시한 파벌싸움으로 아버지는 저를 운전기사였던 부모님네 집에 양자로 보냈던 것이었고 전 그것도 모르고 운전기사 부모님을 제 진짜 부모님이라고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종종 저희 친아빠가 저를 찾아오셨지만 거의 돈만 보내고 그렇게 전 철저하게 다른 사람 손에서 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부성이라고 그분은 본인 핏줄들이 당하고 사는 꼴은 못 보는 사람인지라 제가 이렇게 당하는 걸 알면 투자자인 저희 아버지 측에서 동선의 금융그룹에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에게 머리를 조아린 거였죠.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애가 그분 혼외자라는 거예요? 아빠, 당장 일어나. 어떻게 저런 과수원집 애한테 머리를 조아려? 입담으로 익어서 네가 감히 이 아가씨를 몰라 뵙고 막말을 하는 거냐? 너 아빠 회사 나가리 되는 거 보고 싶어?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인 게 믿기지가 않네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못 믿겠어요. 옛날 어렸을 때도 만났고 얼마 전에 회장님이 아가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에 결혼 사진을 받아봤다고 하면서 나랑 밥 먹는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딱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항상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그렇게 아직까지 사진을 받아볼 정도면 왜 찾아오지 않으셨대요? 아무래도 사모님과 그 자제분들 눈치가 보여서 그러신 거죠. 오죽했으면 아가씨를 기사의 딸로 보냈을까요? 그렇게 혼란 속에 결혼식이 끝이 났고 동서 아버지는 결혼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제 눈치를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게 동서는 속이 상했는지 결혼식 내내 울상인 표정을 지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보였어요. 일단 부디 제 딸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아가씨가 말 한번 잘못했다간 저희 회사 무너지는 건 십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린 딸이잖아요.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이해 부탁드릴게요. 저도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만날 기회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전 이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전 그렇게 남편과 결혼식에서 나와 당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친정에 도착 후 모든 사실이 진심임을 알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자 제 친부에게 전화를 걸었고 친부는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바로 오셨어요. 미안해. 너한테는 끝까지 숨기고 싶었어. 널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 내 자식이었기 때문에 회장님이 너 키우는 양육비 주시는 것도 다 거절했고 그저 우리 힘으로 우리 딸처럼 키웠는데 그게 너한테 독이 되었을지도 몰랐어. 우리만 아니었으면 더 높은 곳에서 훨훨 날아다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후회가 되면서 너한테 미안해진다. 아니야. 엄마랑 아빠는 감사하죠. 절 키워주셨는데. 아저씨, 참 양심도 없네요. 이렇게 혼의 자식 버려두니 마음이 편했나요? 미안하다. 김 기사가 이제 본인 딸로 키운다고 했을 때 사실 마음이 편안하긴 했어. 김 기사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평생 두 다리 뻗고 잘 지내셨어요? 제가 어떤 꼴을 당하고 사는지도 모른 채 어쩜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는지. 제 말이 끝나고 친부라는 사람은 오열을 하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멀리서 저를 많이도 지켜봤고 저희 아빠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을 막으려고 그랬는지 앞으로 저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전 이성을 차리고 감정 따위에 휘말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벌을 주기로 다짐을 했고 첫 번째 타깃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저를 힘들게 했던 동서를 처벌해 주기로 작정을 했죠. 친부는 제 말을 듣자마자 동서 아버지의 회사에 있는 투자금을 즉시 회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동서네는 가문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소식을 알고 동서네는 난리가 났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너와 내 문제지.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동안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봐주라. 우리 아빠 지금 매일 술만 마셔. 네가 괜찮다는 한마디만 해주면 다시 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니? 넌 나 한 번이라도 봐준 적 있니? 줄곧 학교 다닐 때부터 날 힘들게 했잖니? 아무 이유도 없이. 차라리 이유 있게 내가 이러는 게 더 합당한 거 아니야? 너랑 똑같은 인간이 될지언정 난 계속 이어갈 거야. 어디 한번 너도 힘든 삶을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니? 동선애가 주저앉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말 한마디로 집안이 주저앉았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태세 전환을 하며 동선애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네 말 한마디에 무너질 회사였다면 어땠다는 거야? 아주 알만하다. 예, 그동안 미안했어. 혼외자든 뭐든 너 같은 고귀한 애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도 역시 핏줄이 대단한 집안이라 그런지 머리도 명석하고 학교도 좋은데 나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여자 한번 잘 데려왔지 뭐냐. 저 망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줄까? 널 무시했잖아. 저 망할 것만 절 무시했나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이 절 무시한 걸 생각해 보셔야죠. 이제야 제가
있는 집에 혼외자라고 하니 이것마저도 달라 보이나요? 진짜 우스워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지 소름 돋네요. 아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석현이 엄마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럼 이런 것들은 눈 감아 줘야지. 엄마 그만해요. 추해. 하경이 너한테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내 부모님들이지만 진짜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전 남편에게 시댁과 인연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고 싶다고까지 말을 했답니다. 돈 앞에서 장사 없는 시댁 식구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본인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환멸스러웠는지 제 말을 들어주었고, 시어머니는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동서와 이혼하라고 소리를 치며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이혼만 하면 하경이 마음이 돌아설 거야. 당장 저 망할 것이랑 이혼해. 어떻게 저런 망한 집안이랑 엮일 수가 있어? 우린 하경이를 잡아야 돼. 하경이 한마디면 저 회사 무너지는 것 좀 봐라. 너 둘째, 잘 생각해. 지금 쟤 잡았다간 똥줄이야. 어머니, 너무하셔요. 어떻게 이희한테 이혼을 종용하죠?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 금방 일어나실 거라고요.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너 때문에 하경이가 저렇게 화가 나서 우리도 안 보겠다는 판인데 너만 내쫓으면 하경이 화 풀릴 거야. 어머님 저보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며느리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이제 와서 저를 내치시려고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널 예뻐했겠니? 혼외자보다도 힘없는 집인 걸 알았으면 절대 사돈으로 안 맞았을 거야. 와, 진짜 두 얼굴 장난 아니네요. 돈만 많으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인성하고는 내가 뭘 본 건지 진짜 너무하네요. 뭐라고? 너야말로 빨버릇이 그게 뭐야? 어디 감히 시애미한테? 아니다. 이제 시애미도 아니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의 말대로 동서는 이혼을 당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였지만 그래도 둘이 좋아서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혼으로 빠르게 해결이 되었고 전 시댁과 모든 인연을 끊었답니다. 듣기론 시동생도 시어머니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돈 없이 끈떨어진 동서를 찾지 않았다고 해요. 그걸 보면 참 어떻게 제 남편같이 따뜻한 사람이 그 집에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네요. 그리고 친부에게도 제가 요구할 모든 것들을 다 요구했어요. 현실은 드라마 같지 않기 때문에 제 앞날을 제가 챙겨야 했거든요. 이제 와서 감정에 휘둘려서 절 왜 버리셨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게요. 어차피 제 부모님은 지금 부모님 하나시고 절 딸처럼 키워주셨으니 제가 평생 절을 해도 모자란 분들이죠. 그래도 제가 그쪽 핏줄이라고 하니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저에게 들어왔던 모든 양육비, 대학 등록금, 그리고 용돈 다 합쳐서 당신이 생각한 금액을 여기 계좌로 보내주세요. 뭐 구차하게 회사에 한 자리 달라 이런 소린 안 할게요. 어차피 남남이니까. 그래도 친아버지로서 해야 할 도리는 마땅히 하셔야죠.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다신 볼 일 없을 거고 찾지도 않을 거니 그 부분은 안심하세요. 저 역시도 굳이 찾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깐요. 미안하다. 너한텐 면목이 없어. 어떤 미안함도 너에게 편될 길이 없다만 그래도 네 마음 잘 알겠어.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역시 피는 못 속여.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기쁘긴 하다. 없는 형편에 굉장히 당당하게 자란 것 같아서.
전 더 이상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왔고, 친부는 저에게 엄청 큰 돈을 액수로 보냈더라고요. 무려 20억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지만 이 돈을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드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 모든 돈을 부모님에게 드렸고, 부모님은 한사코 사양했지만 그저 제가 꼭 받으라는 말에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널 키운 줄 알아? 우리를 뭘로 보고? 넌 내 자식임이 변함없어. 이런 돈 따위 안 줘도 된단 말이야. 나도 알아. 근데 키워준 값은 받아야지, 아빠. 나 바보 아니잖아. 이 돈 나중에 아빠, 엄마 노후에 쓰시고 편하게 사셔. 나 그래도 회사에서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나가는 변호사잖아. 우리가 돈이 뭐가 필요해. 엄마 아빠가 잘 가지고 있으셔. 아이고 진짜. 이 돈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되니? 우린 정말 필요 없는데. 하경이 너 우리 마음 의심하는 거 아니지? 당연하지. 이 돈은 내가 맡겨놓는 거야. 그럼 됐지? 그리고 필요할 때 써. 딸내미가 용돈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받아? 너희가 필요할 때 써야지. 아빠 엄마는 그저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되는데. 당연히 아빠 마음 알지. 그래도 이제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내가 돈 많이 벌면 정말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자기 자식도 이렇게 헌신하면서 키우기 쉽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줬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쁜 딸 키워주시고 저에게 시집 보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한편으론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널 키웠다고 네가 원망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했어. 무슨 그런 걱정을? 엄마는 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도 우리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까 이제 웃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이 에피소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어요. 태어나서 친부가 새로 있다는 소식과 학창 시절부터 악연이던 친구가 내 한마디로 몰락하는 과정, 그리고 절 업신여기고 무시하던 시댁에게 보여준 제 복수.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습니다. 사실 중간에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슬펐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현실은 드라마 같지 않으니 제 앞길을 똑똑히 제가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절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세월이 흘러 저에게도 두 자녀가 생겼지만 자식이 생겨보니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지 그래도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착하고 바른 가정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게 감사한 마음이 훨씬 더 큰 마음이거든요. 평범하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았던 제 과거 이야기를 쓰고 보니 오늘 친정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요. 오늘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 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와야겠어요. 여러분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